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The radio listen to at night. I'll tell you a story. 장진호 전투 제8부 중공군의 참전. 중국 야정군 가난한 군대가 싸우는 법. 마오쩌둥이 제4야전군의 2개 병단을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시키자고 제안한 것은 1949년 12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중국의 한반도 개입 준비는 중국군 7개 사단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동 명령을 받고 중국의 정보부가 한반도에서 활동을 개시했던 1950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외인 것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은 미국의 개입보다는 일본군의 한반도 투입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때도 지금도 중국의 일본에 관한 트라우마는 매우 컸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확한 날짜는 몰랐지만 김일성이 1950년 6월 말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계획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된 배경과 주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선 트루먼 대통령의 대만 해협 봉쇄를 위한 미 칠함대의 파견과 미국의 반격으로 한국전쟁 양상이 북한에 불리해질 경우 당시 중국 최고의 공업지역이었던 동북지역에 대한 침공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서방 세력과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된다면 베트남이나 대만 또는 중국 해안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었죠.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의 국공 내전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으로 모든 면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고 가까스로 공산혁명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개석을 지지하는 반공주의자들이 도처에 산재하고 있어서 새로 탄생한 공산당 정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공내전에 승리에 도취된 공산당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인해 인민들의 불만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쟁 참전은 인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면서 국가적인 응집력을 유도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었죠. 또한 일종의 도의적 책무로서 과거 많은 조선인들이 중국의 공산혁명을 위해 자원해서 희생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조선인들의 희생은 1927년부터 1937년까지의 제1차 국공내전, 1937년에서 1945년까지의 대일전쟁, 그리고 1945년에서 1949년까지의 제2차 국공내전 기간 동안 내내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전우들로부터 많은 빚을 졌고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죠. 어찌 보면 짐짓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순수성도 참못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1950년 2월 소련과 중소 상호 우호 협력 조약을 체결했고 군사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줌으로써 소련의 정책에 따른다는 인상을 주어 스탈린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평양이 유엔군에게 점령됐지만 이미 그 전날 중국군의 대병력은 속속 압록강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위 중국인민지원군은 만주주의에 주둔한 제4야전군이 주축이었습니다. 원래 제4야전군 사령관은 린바오였지만 린바오가 참전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전을 펼친 제1야전군 사령관이었던 헝더웰가 대신 사령관에 임명되어 출병했습니다. 중국군은 거의 동일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인민해방군에는 계급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민지원군도 장교와 사벽의 제복에 구분이 없었는데 다만 지휘관은 칼라에 자신의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었죠.
중국군 병사들은 장지원 출병 당시 기본적으로 하복이나 입던 옷, 심지어 주워 입은 옷을 대충 껴입은 후 겉은 카키색이고 안은 상황에 따라 뒤집어 입을 수 있는 하얀색으로 된 솜으로 누빈 코트와 역시 솜으로 누빈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 옷은 워낙 두꺼워서 매선 추위에 기압이 떨어져 약해진 총알의 위력에 운이 좋으면 방탄복 역할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우 두텁고 따뜻했기 때문에 가끔 미군들이 주워서 입기도 했는데, 반대로 중국군은 방수가 잘 되고 방풍이 잘 되는 미군의 파카를 기회만 있으면 노획해서 애용했었습니다. 그들은 귀마개가 달린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일부는 털부츠를 신었지만 대부분은 바닥에 고무를 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천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찐쌀, 옥수수, 콩으로 된 사월분의 식량을 병사 개개인이 지니고 다녔고, 따로 제대로 된 부대별 단체 취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오쩌둥 중국군 고위층은 사상을 통한 정신력만을 강조하며 이런 비인간적인 식량 보급만을 추진하여 실제로 영하 40도의 추운 날씨에 데우지도 않은 곡식을 먹다가 설사병에 걸리는 것은 일상이었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장갑조차 끼지 않아 상당수가 동상으로 손발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연대 이하는 무선 통신 장비가 아예 없었고, 대대 이하는 유선 통신 장비도 없어서 중대 이하의 단위 부대는 급박한 전투 시에도 전령, 나팔, 풀비리, 호루라기, 꽹가리, 신호탄 등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지호 전투에 참가한 위해병 대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중에 들려오는 이들의 피리와 나팔 소리에 몸소리를 쳤다는 기록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군의 부대 단위는 소련군에서 이어져오는 공산권의 교리대로 서방의 같은 단위 부대보다 적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군의 일반적인 부대 편성 방식을 보면 1개군은 3개 사단으로 구성되었고, 전형적인 당시 중국군 사단은 6,500명 내지 8,500명으로 구성됐으며 간혹 드물게 1만 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 예하에는 3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대대가 있었죠. 3개 사단이 1개 군 편제이고 몇 개의 군이 모여 1개의 병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군은 미군의 군단에 해당되고 병단은 미군의 군에 해당되므로 편제 단위부대의 병력수는 오히려 미군에 비해 훨씬 적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훗날 중국군의 병력 규모를 추산할 때 단순히 서방식 부대 단위로 병력을 계산하여 중국군 병력수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었죠. 10월 18일에 압록강을 넘기 시작한 중국군 부대는 그 일주일 후인 10월 25일부터 서부전선을 시작으로 공세로 나왔습니다. 참전 초기 펑더웨이가 지휘하는 중국군 병력은 27만에 이르렀으나 사실 알려진 바와는 달리 북진하는 유엔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북진하는 유엔군 총병력은 약 2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참고로 중국군 개입 초기에 실제 전투에 참가한 중국군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대략 15만 정도에 불과했었죠. 공세 초기에는 중국군이 전략적으로는 전력이 열세였지만 유엔군이 예상치 못했던 병력의 집중 운용을 통해서 전술상 우위를 확보했고, 그 때문에 유엔군은 중공군 개입 초기 엄청나게 고전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군은 한국전쟁 내내 단 한 번도 전력상으로 유엔군을 압도하는 전력을 확보하지는 못했었고, 늘 유엔군에 비해 비교 우위 정도의 전력만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들의 무장은 마치 무기무역상인 듯 지구상의 모든 부위가 총망라돼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국공내전 말기의 무장과 동일했으나 개인 확인은 정말로 찹다했는데, 중일전쟁 때부터 노획한 일본식 소총과 소련제 소총, 박격포와 경기관 단총은 국민당군에게 노획한 미제였으며 일부 독일군 무기와 심지어 영국군이 쓰던 무기까지 사용했었죠. 개인당 많으면 80발에서 100발의 탄약과 방망이 수류탄을 몇 발 휴대하고 있었고, 아예 소총도 없이 투척병으로 수류탄만 가지고 공격에 참가했던 중국군도 많았습니다. 전투 후 운 좋게 유엔군의 차량을 대량으로 노획하더라도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유류보급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냥 길가에 버려둘 정도로 기본적으로도 기계화가 덜 된 군대였죠. 포병의 경우 산악지원과 이동수단 부족, 미군의 공습 때문에 박격포를 제외한 대포는 후방에 놔두고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의 장비나 보급품 운송수단은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 보통은 노세나 인력으로 대부분을 충당했고 심지어 낙타까지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군 부사령관 홍셰즈는 보병은 국민당군에게 노획한 미제 박격포 면문을 보유한 게 고작이었다. 물론 대형 야포도 모두 일본군이나 국민당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이었는데 노세가 끌고 다녀 기동성이 떨어졌고 은폐도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소총과 박격포, 슈루탄에 의존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군은 미군 1개 사단을 공격하는데 2개군 6개 사단을, 보도 약한 한국군 1개 사단을 공격하는 데는 1개군 3개 사단을 배정한 것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지호 전투에서도 미해병 1사단을 섬멸하기 위해 2개군 6개 사단을 투입하게 된 것이고, 여튼 다른 화력 지원 수단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냥 병력의 의만으로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군은 깊은 산악 지역에 매복해 있다가 야간에 유행군을 기습하는 전법을 주로 썼습니다. 이는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게릴라 전술로 일제 공격 후에는 적에 대한 무리한 정과 확대는 시도하지 않았고 신속히 산속으로 다시 철수하는 식이었죠. 이런 공격 패턴 때문에 메가더는 이를 중국군의 전술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에 더욱 무리한 공세를 펼치다 결국 참담하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선에서 활동한 중국군은 대부분 경보병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원하려고 이래봐야 박격포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대진 자동차의 기동이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 보병의 기동력을 10분 활용한 게릴라식 포위 전술은 개마고원 같은 산악 지역에서는 역으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법은 V자 전술로 적이 V자로 매복한 한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깊숙이 들어오면 따로 선발한 정예부대의 재빠른 기동으로 양날개를 닫아 포위망을 완성하는 전술이었죠. 이를 위해서 매복과 위장을 철저히 실시하여 유엔군은 공중 정찰로는 그렇게 포진한 중국군을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포위망 안으로 들어갔다가 야간에 숨어있던 중국군이 뛰쳐나와 공세로 나오면 속수무책으로 포위되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이들은 포위된 적을 작게 쪼갠 후 각각 대병력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한동안 이들의 공세를 물량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식한 인해 전술이라 인식하고 폄하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해 전술이 아니라 엄연한 집중 포위 전술이며, 이렇듯 포위된 적을 섬멸하기 위해 적보다 압도적인 수의 병력을 집중 투입하는 것은 전술 교리상 어찌 보면 당연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화력 등 부족한 장비가 많았던 중국군 입장에서는 이는 매우 현명한 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엔군은 이런 이들의 생소한 공격에 패닉에 빠져 이를 인해전술이라고 속칭했었던 것이죠. 동부전선의 제3야전군 9병단은 서부전선의 제4야전군 13병단에 비해 뒤늦게 참전했습니다. 9병단의 주력 부대는 미식군단이 북진하고 있던 시점에도 아직 산둥성에서 이동 중이었을 정도였습니다. 9병단은 한반도 출병 이전엔 기후가 온화한 산둥성, 안의성, 상하이 등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한반도에 곧장 들어갈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만주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동계 적응 및 실전 준비 태세를 갖출 예정이었지만, 미군과 한국군이 연이어 동해안에 상륙하여 함경도 지역을 단숨에 석권할 기세로 북진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박하게 전선으로 투입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동계 피복 등 혹한기 전투에 필요한 장비가 사실상 전무했었죠. 결국 이런 준비 부족은 훗날 장지도 전투에서 중국군 9병단의 존패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차 공세를 일종의 시험 전투로 유엔군의 전력을 한 번 경험한 펑도아이는 휘하부대에게 미군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미군은 매우 강력한 화력과 물량의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도보 행군을 싫어하며 야간 전투에 약하고 과도하게 공중 지원에 의존한다. 이런 평가는 후에 시행되는 중국군의 공세 작전 계획의 중요한 기본 숙지 사항이 됐습니다. 중국군은 이어 실시된 2차 공세로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를 좌절시키고 일단 세계 최강 미군을 후퇴시키는 잠재력은 보이기는 했으나, 미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서 더 많은 병력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무자비한 작전만 펼쳤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인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병력 손실은 단지 전투로 인한 손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3, 40도로 내려가는 북한의 가난한 산악 지역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도보로 행군시키는 등 비인간적인 작전으로 생긴 동상, 질병 등의 비전투 손실이 더 극심하여 공세가 끝날 무렵에는 구병단 전 병력의 60%가 작전 불능 상태가 되고 맙니다. 펑도와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사령관 직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52년 4월 뇌종양으로 귀국한 후부터는 사령관 대리인 청공과 덩화가 각각 중국군을 지휘했습니다. 펑도와이는 한국전쟁에서 유행군을 저지하는 큰功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도적 화력과 공중무쇠로 인한 보급 차질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국군의 열악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전쟁 중에도 수차례 베이징을 방문하여 우리의 군대의 보급 사정이 너무 나쁘다. 조금 더 보급에 신경을 써달라. 라며 마오쩌둥과 조우엔라이에게 격정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비나 화력보다는 병사 개개인의 사상과 각성을 중시한 마오쩌둥의 교조적인 군사이론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었고 결국 이것은 훗날 문화혁명 때 그의 비참한 말로의 단초가 되고 말았죠. 제공권 없이 싸우던 중국군은 장성급도 매우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군단장급에서 3명, 사단장급에서 7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후방의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마오쩌둥의 아들인 마오한잉마저도 미군의 폭격에 전사했을 정도였으니 일반 병사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장진호의 미 해병대를 포위 섬멸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장군은 3야전군 예하 구병단 사령관 겸 정치위원 숭수린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당시 40대 초반이었지만 여타 중국군 장교들과는 달리 황푸 군관학교에서 군사학을 제대로 공부한 엘리트였죠. 홍군 초기부터 마오쩌둥과 함께 대장정에도 참여했고 20년간 국민당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많은 전투에 참가해 전투에 잔뼈가 굵은 역전의 용사이자 드물게 이론과 실전을 모두 겸비한 유능한 게릴라전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구병단의 6개사단 6만 명을 지휘했는데 병사들에게 장진호 공격 준비를 위해 끔찍하게 험한 산악을 단 14일 만에 주파하게 했습니다. 중국군은 미군 정찰기를 피해 매일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그 험한 산길을 무려 28km 이상씩 행군했던 것입니다. 구병단의 장진호 전투 참가는 11월 5일 22시 마오쩌둥이 펑도의 중국군 총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며 본격화됐습니다. 강계 장진 방면은 숭수른의 구병단이 전력을 다해 맞고 적을 깊이 유인하여 기회를 보아 각계 섬멸하는 것을 방침으로 확정한다. 이후 구병단은 당신들이 직접 지휘하고 우리가 멀리서 통제하지 않는다. 이 지시에 따라 펑도와이 등 중국군 지휘부는 11월 6일자 전문을 통해 작전 계획을 동부전선의 구병단에게 하달합니다. 이 작전 계획으로 구병단은 20군, 27군의 6개 사단 중 3개 사단으로 장진호 서쪽 유담리의 미해병 5, 7연대를 공격하고 나머지 3개 사단 중 1개 사단은 장진호 동쪽 안곡의 미육군 31연대 전투탄을 공격하며 하루 늦게 도착해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공격을 하진 못했지만 후속한 2개 사단은 고토리로 이어지는 장진호 남쪽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하갈 우르에 있는 미해병 1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여 잘 보이지도 않는 산악을 기어 장진호 북쪽 배명지산에 사령부를 설치한 숭수른은 미군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0여 곳에 달하는 미군의 주보급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장진호 서쪽의 미 해병대와 동쪽의 미 육군을 공격할 것인지를 부하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각오를 다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들어온 뱀을 잡듯이 미 해병대를 토막내 죽여라.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의 변화에 너무나도 큰 분수령이 되었던 전투였기에 1부부터 8부까지 그 배경과 준비 과정에 관한 설명이 다소 길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9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전투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밤에 듣는 라디오.